1971년 시애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한 구석에 작고 소박한 원두 가게가 문을 엽니다. 3명의 친구가 시작한 그 가게의 이름은 스타벅스. 그곳에는 테이블도 없었고 의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원두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고 그게 전부였죠. 10년이 지나도 스타벅스는 여전히 시애틀의 작은 로컬 브랜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1982년 한 남자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하워드 슐츠. 뉴욕 브루클린 빈민가 출신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며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일터와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출장에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마주하는데요. 거리마다 즐비한 에스프레소 바,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을 통해 나누는 활기와 소통. 그 순간 슐츠는 깨달았죠.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돌아와 스타벅스 창업자들에게 카페형 매장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통적인 원두 판매 철학을 고집하며 거절합니다. 결국 슐츠는 회사를 떠나 독립하죠. 그리고 자신이 꿈꿨던 에스프레소 바를 직접 열고 그곳은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 성공을 발판으로 그는 1987년 투자자들을 모아 380만 달러라는 금액의 스타벅스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의 진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요. 편한 소파, 잔잔한 음악, 바리스타가 손님의 이름을 부르는 서비스 매장을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제3의 공간으로 설계한 것이죠. 무엇보다 그는 직원들을 파트너라 부르며 의료보험과 스톡옵션까지 제공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 철학과 새로운 경영 방식은 곧 성과로 이어졌고 스타벅스는 그때부터 눈에 띄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합니다. 1990년만 해도 84개에 불과했던 매장은 1996년 일본 첫 해외 진출을 기점으로 2003년엔 전세계 7,000개, 2025년엔 4만 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초대형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세계 수십 개 국가에 똑같이 진출했지만 오직 한 나라에서만 스타벅스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화합니다. 브랜드의 DNA 자체가 달라진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999년 IMF 외환 위기가 한창이던 그때 첫 매장이 이대 앞에 문을 열었습니다. 주변 반응은 반반이었죠. 이 시국에 누가 4,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어? 근데 막상 문을 열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여기 뭔가 다르다는 그 느낌이었죠. 당시 한국은 믹스커피 아니면은 다방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스타벅스는 달랐습니다. 혼자 책 펼쳐놓고 앉아 있어도 노트북을 꺼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행동도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처음엔 그냥 구경 삼아 들렀다가 점점 공부하러, 과제하러, 업무 보러 찾게 된 거죠. 커피 한 잔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을 소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너무 익숙한 카공족이라는 말도 바로 이때 등장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여기서 엄청난 데이터를 얻습니다. 한국인은 오래 머문다, 트렌드 전파 속도가 미친 듯이 빠르다, 그리고 한번 받아들이면 끝까지 밀어붙인다.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서울 핵심 상권을 빠르게 점령해 나갑니다. 강남, 명동, 신촌, 홍대, 지금 우리가 어딜 가도 스타벅스가 보인다고 느끼는 건 다 이때 설계된 거죠. 그리고 2014년 한국 스타벅스가 세계 최초로 뭔가를 시도합니다. 바로 사이렌 오더. 앱으로 미리 주문하고 매장 가서 그냥 찾아가는 시스템인데요. 버스 타고 가면서 주문하고 도착하면 줄도 안 서고 바로 받아가는 거.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랑 스마트폰 보급률이 만나면서 완전히 폭발해버린 거죠. 도입 이후 누적 주문 건수는 5억 건을 넘어섰고 앱을 이용하는 고객의 절반 이상이 사이렌 오더로 주문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매장 주문보다 모바일 주문이 더 자연스러운 나라가 된 거죠. 심지어 미국 본사가 나중에 이걸 역으로 배워갔습니다. 그 다음이 리워드 시스템인데요. 별 모아서 음료 받고 레벨 올리고 쿠폰 받고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포인트 적립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이걸 완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지금 리워드 회원이 1,300만 명인데요. 대한민국 인구 4명 중 1명이 스타벅스 회원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타벅스 카드에 미리 충전해둔 돈, 이게 6년간 무려 2조 6천억 원까지 쌓였습니다. 이 돈으로 벌어들인 이자 수익만 408억 원입니다. 고객 입장에선 어차피 쓸 돈 미리 넣어두고 별이나 더 받자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이자로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되는 겁니다. 이 순간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 회사를 넘어서 거대한 금융 데이터 플랫폼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한국 스타벅스만의 독특한 현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굿즈 전쟁입니다. 시즌이나 한정판만 나오면 전국이 들썩이죠.
실제로 최근 텀블러 키링은 출시 하루 만에 전국 매장의 90% 이상에서 품절됐고요. 중고 플랫폼에서는 정가의 몇 배까지 웃돈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쁜 텀블러를 사는 문제가 아닌데요. 하나의 팬덤 소비 현상이죠. 해마다 벚꽃 시즌 굿즈를 모으는 사람들, 연도별 다이어리를 컬렉션처럼 쌓아두는 사람들,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고객이라기보다 스타벅스를 즐기는 팬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타벅스는 커피 회사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합니다. 공간 전략도 더욱 진화했는데요. 강을 내려다보는 더양평 같은 베이직 프리미엄 매장뿐 아니라 서울 장충동의 장충 라운지 R처럼 1960년대 주택을 리모델링한 컨셉 스토어, 옛 극장을 개조한 경동 1960, 자연과 맞닿아 있는 북한 산점 같은 특별 매장들이 연이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숫자가 증명합니다. 양평DT점은 5년 만에 방문객 220만 명, 경동 1960은 110만 명, 북한 산점은 오픈 2년 만에 100만 명을 기록했고요. 전국 2,000개가 넘는 매장 중 단 0.5%에 불과한 이런 프리미엄 스토어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스타벅스는 어느새 카페를 넘어 하나의 여행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와, 완벽한 성공 스토리네 이렇게 들리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빛이 강하면 그만큼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2025년 어느 날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 갑자기 안내문이 붙습니다.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유아 이유식 빼고는 다 안 된다는 건데요. 이게 엄청난 논란을 일으킵니다. 한쪽에선 떡볶이 냄새 너무 심했어. 다른 쪽에선 커피도 샀는데 편의점 도시락도 못 먹게 해? 의견이 완전히 갈렸죠. 특히 학생들, 취준생들한테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플러스 편의점 도시락이 국룰이었는데 그게 막힌 거니까요. 그 다음은 카공족 규제인데요. 노트북 두세 대 펼쳐놓고 하루 종일 자리 잡고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커피 마시러 온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프린터, 데스크톱, 멀티탭, 칸막이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여기서도 반응은 갈렸습니다. 자리 독점 때문에 불편했는데 잘했다. 제3의 공간이라며 오래 있으면 눈치 주네? 스타벅스의 상징이었던 머물 수 있는 공간 이미지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24년엔 직원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시위를 한 건데요. 사이렌 오더, 매장 주문, 배달, 굿즈 문의, 클레임 이 모든 걸 동시에 처리하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스트레스는 극심했죠. 파트너라고 부르면서 정작 파트너처럼 존중하나요? 현장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익성인데요. 스타벅스 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이 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과거엔 10% 가까이 나왔는데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원두값은 폭등했습니다. 매출은 늘어도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경쟁도 훨씬 치열해졌는데요. 블루보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 컴포즈나 메가커피 같은 가성비 브랜드, 동네마다 늘어나는 스페셜티 카페들, 예전처럼 약속 장소는 스타벅스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죠. 그리고 매장 포화 문제도 있는데요. 한국의 스타벅스는 이미 2,000개가 넘었습니다. 서울 주요 상권은 다 차 있고 지방도 사정은 비슷하고요. 더 이상 매장만 더 열면 매출이 오른다는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본사인데요.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사업의 4분기 영업이익이 불과 1년 만에 75%나 급감했고 영업이익률 역시 18.7%에서 4.5%로 떨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거대한 글로벌 기업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죠. 원인은 분명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원두 가격 폭등, 급격한 인건비 상승, 미국 전역에서 이어지는 노조 결성과 파업, 운영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경쟁자들도 빠르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드라이브스루 기반으로 연 28% 매출 성장을 기록한 더치브로스, 18평 남짓한 초소형 드라이브스루로 평균 대기시간 27초를 만드는 스쿠터스 커피까지 스타벅스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죠. 실제로 미국 스타벅스는 6분기 연속 동일 매장 매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이 꼭 스타벅스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한국 스타벅스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지금의 흐름을 보면 브랜드는 서로 다른 세 방향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굿즈와 프리미엄 매장을 확대하며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성장 여력이 줄어든 시장에서 새로운 매장을 늘리기보다 기존 점포의 효율을 높이는 방식인데요. 리뉴얼, 인력 최적화, 디지털 관리 시스템 같은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며드는 또 다른 변화도 있습니다. 2021년 신세계가 스타벅스 코리아를 인수한 뒤 아메리카노 가격은 4,100원에서 4,500원, 4,700원으로 빠르게 인상됐고 구독형 할인, 제휴 할인 같은 가격 중심 정책이 등장했죠. 또 전국 어디서든 쉽게 만날 수 있는 브랜드가 되면서 초기 스타벅스가 갖고 있던 희소성은 사라지고 프리미엄 이미지는 점차 약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한 1등이었던 스타벅스가 어느 순간 그 자리를 내려올 가능성도 이제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스타벅스의 다음 10년을 결정하는 힘은 경영진도 본사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커피를 마시고 어떤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며 어떤 브랜드에 돈을 쓰느냐, 그 일상의 선택들이 모여 한국 스타벅스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타벅스가 앞으로도 압도적인 1등 자리를 지킬까요?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들이 이 판을 흔들어 놓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브랜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